1964년 아카데미 시상식, 긴장감 속에서 호명된 나무주연상 수상자, 주인공은 바로 시드니 포이티어였습니다. 장래는 이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당시 미국에선 파격적인 수상이었습니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최초의 흑인 배우 이수식어는 흑인도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백인 중심이었던 할리우드 역사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됐죠.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흑인 문화는 세계를 뒤흔드는 존재가 됐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 노예제라는 어두운 역사에서 신음하던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수백 년에 걸쳐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영향력을 넓혀온 흑인 문화의 성장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은 부와 풍요를 약속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수한 자원을 독식할지 고민하던 그들은 아메리카 식민지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무력을 앞세워 원주민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전략이 먹히는 듯 했으나 이내 변수가 생기고 맙니다. 바로 유럽에서 넘어온 전염병이 원주민들을 말살시키고 만 것이죠. 난처해진 유럽인들은 아프리카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을 데려와 노동력을 대체할 계획이었죠. 총칼을 들이밀며 아프리카를 침략한 유럽은 닥치는 대로 흑인들을 납치합니다. 수많은 흑인들이 배로 끌려왔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내졌죠.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흑인 노예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규모 농장에서 흑인들은 노예로 부려집니다. 영어는 고사하고 글도 읽을 줄 몰랐던 흑인들은 백인 농장주의 횡포에 휘둘려야만 했습니다. 땡볕과 매질을 견뎌내야만 했던 흑인들은 밤마다 노래로 한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만으로 풍부한 리듬을 끌어내며 아프리카 토속 문화를 얘기하고 영적인 존재에게 행복을 빌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가스펠이 바로 여기서 비롯됐죠. 그렇게 흑인들은 노래로 문화를 구전시키며 아메리카 대륙에 자신들의 존재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1863년 1월 1일 백악관 집무실. 떨리는 마음으로 종이에 사인을 하기 직전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꺼냅니다. 내 평생 이보다 옳은 일을 한 적은 없다. 에이브러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순간이었죠. 2년 뒤 미국 남북전쟁은 노예 해방을 외친 연방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자연스레 노예제 유지를 외치던 남부군의 명분은 사라져버렸죠. 그렇게 피로 얼룩진 차별의 역사가 평등의 역사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1년 뒤인 1876년 미국 남부에 다시 차별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공공시설 어디에서든 백인과 유색인종을 분리하는 법, 일명 짐크로법이 생겨난 것이죠. 짐크로라는 명칭은 1830년대 미국 코미디 뮤지컬에서 백인 배우가 연기한 바보 흑인 캐릭터의 이름에서 차용했습니다. 링컨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이 법은 무려 90년간 유지됩니다. 1896년엔 연방대법원이 분리되었지만 평등하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지금까지도 희대의 궤변으로 회자되는 중이죠. 흑인 문화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 것도 짐크로법이 제정된 이유입니다. 이 무렵부터 흑인 사회도 스스로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는 의식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제약이 많았습니다. 일단 참정권부터 보장되지 않으니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없었죠. 갈팡질팡하던 그때 흑인 사회에는 새로운 저항 문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문학을 통한 저항이었죠. 남북전쟁 이후 민주주의 개념이 확산되자 자의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중산층 흑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에겐 글을 통해 흑인 사회의 정당성을 말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죠. 흑인 문학도 이런 욕망으로부터 꽃을 피웠습니다. 19세기 말 등장한 폴 로렌스 덤바가 대표적입니다. 독립된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흑인 문학은 덤바를 시작으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 흑인 음악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19세기 말 노동요와 가스펠에 이어 블루스라는 장르가 생겨났죠. 블루스라는 단어는 영국의 극작가 조지 콜만의 1798년 작품 블루 데빌스에서 가져왔다는 썰이 지배적인데
우울과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 블루에 복수형 어미 s를 붙여 슬픔을 노래하는 목소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죠. 기타나 하모니카처럼 간편한 악기로 연주되는 블루스는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흑인 사회의 정서를 품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블루스는 흑인 음악이 미국 대중문화로 편입될 수 있는 교두보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렇게 흑인들은 서서히 정체성을 찾아가며 세상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20세기 미국은 격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국 산업혁명 물결과 함께 넘어온 자본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지주계급도 허물어졌죠. 하지만 흑인 차별만큼은 여전했습니다. 흑인 사회는 하류 노동계층을 전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백인 사회로부터 온갖 폭력에 시달려야 했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던 그들에게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영원한 이방인이었던 흑인들이 처음으로 미국인 자격으로 참전하며 정체성을 모색했던 기회였죠. 전쟁이 끝나고 흑인 사회는 노동 수요가 많았던 북부 지역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뉴욕 할렘 지역으로 몰렸는데 여기서 현대 흑인 문화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할렘에 거주하는 흑인들은 저항과 분노를 모토로 예술성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다시 음악과 문학이 주된 무기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즈가 대표적이죠. 다채로운 서구악기로 체계를 갖추되 자유로운 연주라는 블루스의 특징을 살리는 장르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흑인 음악은 백인 사회에서도 각광받는 문화로 부상합니다. 1900년대 초중반에 걸쳐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 재즈 뮤지션들도 모습을 드러내며 인종을 넘나드는 파급력을 자랑할 정도였죠. 흑인 문학은 할렘에서 저항 문학으로 발전합니다. 민족적인 정체성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사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당시 1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끈 미국은 경제적으로 번영했지만 지나친 상업주의와 속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적 사유 대신 물질적 쾌락만을 쫓는 사회를 비판하는 문학 기조가 나오게 된 배경이죠. F. 스캇 피츠제럴드나 어니스트 해밍웨이로 대표되는 잃어버린 세대가 이런 기조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당시 흑인 문학계도 전통적인 미국 사회의 잔재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얼마나 많은 작품이 나왔는지 미국 사회는 이를 두고 할렘 르네상스라 일컬었습니다. 흑인 문화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죠. 두 번째는 1929년에 벌어진 대공황이었습니다. 삶을 위협하는 경제 위기는 미국 대중문화를 한 차원 더 끌어올렸습니다. 관념적인 저항을 넘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이죠. 흑인 문화도 이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서민을 짓밟는 경제 체제를 비판하면서 흑인 인권 신장도 모색하기 시작했죠. 19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 흑인 문학은 심도 있는 사회 비판의식을 보여줍니다. 리처드 라이트, 프랭크 여비 등 많은 흑인 작가가 비판 문학을 선보이며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발가벗겼죠. 이처럼 할렘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흑인 문화는 자유와 평등을 향한 발걸음을 하나씩 내딛게 됩니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흑인 민권운동이 꽃을 피운 시기입니다. 1955년 버스 흑백 좌석 분리에 저항하는 로자 파크스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 불씨를 당겼죠. 이후 1957년 백인 학교에 흑인 아이들을 입학시켜 흑백 차별을 없애려던 리틀록 센트럴 하이스쿨 사건. 흑인들이 백인 전용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시딘 운동 등 흑인 민권 운동은 미국 전역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흑인 사회의 결집은 1963년 워싱턴 행진으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25만 명에 달하는 흑인들과 백인들이 미국 정치 1번가인 워싱턴에 모여 연대 시위를 펼쳤죠. 당시 시위를 이끌던 인물은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였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다는 말로 시작하는 그의 연설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방송됐고 수많은 단체들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죠. 이 시위를 계기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린든 B. 존슨은 1964년 연방 민권법과 1965년 연방 투표권법을 제정해 흑인에게 기본권과 투표권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90여 년간 악법으로 명성을 떨치던 징크로 법도 폐지됐죠. 미국 흑인 사회가 드디어 법적 평등을 이뤄낸 순간이었습니다.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미국 흑인 사회는 문화적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움직임이 바로 블랙스플로이테이션입니다. 흑인 영웅이 주인공인 영화를 대거 제작해 흑인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문화였죠. 그렇게 70년대 초중반까지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흑인 영화는 무려 200편이 넘습니다.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백인 관객층까지 사로잡으며 할리우드 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죠. 대표작으로는 1971년 고든 파크스 감독의 샤프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 대형 제작사 MGM이 120만 달러로 제작한 이 영화는 무려 2,300만 달러라는 흥행 수익을 거뒀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블랙스플로이테이션은 얼마 지나지 않아 흑인 캐릭터를 부정적으로만 그려낸다는 비판과 함께 쇠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흑인 문화가 지닌 역동성을 자유롭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을 받았죠. 이때부터 미국에서 흑인 문화는 본격적으로 사회 트렌드를 주도하는 주연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70년대 후반 이후 미국 흑인 문화는 피부색이란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흑인들이 주도하는 문화 양식에 백인들이 뜨겁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힙합입니다. 뉴욕 브롱크스 지역과 할렘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길거리 음악에서 파생된 힙합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랩, 비보잉, 그래피티, 디제잉 등을 아우르는 종합예술로 발전하게 됩니다. 투팍, 제이지, 나스, 스눕독, 노토리어스 B.I.G. 등 세계적인 힙합 뮤지션들도 이 시기에 등장하며 미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를 열광시켰죠. 덩달아 통큰 바지로 대표되는 힙합 패션도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아질수록 힙합은 흑인만이 할 수 있는 예술로 규정되는 한계가 생겨나게 되죠. 1996년 그 한계를 완전히 깨버릴 래퍼 에미넴이 등장합니다. 디트로이트 슬럼가 출신 백인이라는 그의 정체성은 힙합 문화에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백인은 흑인보다 잘 살고 우월하다는 편견과 백인은 랩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동시에 깨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에미넴은 전대미문의 재능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현재 힙합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힙합이 모두의 예술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평가도 줄을 잇고 있죠. 뉴욕의 한 거리에서 시작된 음악이 전 세계를 사로잡는 대중문화로 성장한 것입니다. 90년대부터는 흑인 리더십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에는 소설 빌러비드를 쓴 작가 토니 모리슨이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이듬해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했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백인의 전유물이었던 정치 문화에 흑인이 주연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미국 최초의 흑인 합참의장이었던 콜린 파웰은 2001년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에 임명됩니다. 2008년엔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했죠. 최근 조 바이든 정부에선 카멀라 해리스와 로이드 오스틴이 각각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과 흑인 국방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최초라는 단어가 흑인 앞에 붙는다는 건 그동안 흑인이란 존재를 억눌러왔던 억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흑인 사회는 꾸준히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부수며 오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이 말은 아직도 차별이란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흑인 사회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어둠 속에선 모든 색이 똑같아진다고 말했죠. 폭력과 저항으로 얼룩진 흑인들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붉은 피를 흘린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빛이 드리우고 있는 지금, 우리에겐 어쩌면 피부 한 겹에 사로잡히지 않는 지혜가 가장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